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하고 나죠. 제가 제 입으로 나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원래는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내가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는 호통으로 참교육을 해주고 싶었던 사건이 있어 이런 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예전엔 진작 정신 차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원망 섞인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련이 남아있을 때나 원망이 있는 거지. 미련마저도 없어지고 나니까 원망이고 미움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미련과 미움마저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국밥집을 하셨는데 큰 돈을 벌지 못하셨어도 매일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모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셨고 그날 최선을 다해 번 돈에 만족하며 사셨죠. 부모님이 밤 늦도록 식당 일하느라 매일 바쁘시니 남동생과 전 늘 놀기만 하고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재미있는 추억이 참 많았으니까요. 남동생과 저 둘 다 우애도 좋고 일찍 철도 들어서 틈이 나면 부모님이 하시는 국밥집에 찾아가 국밥 나르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늘 남동생과 저를 보며 미안해 하셨어요. 영은아, 찬서야, 이제 얼른 앉아서 국밥 먹어. 엄마 아빠 일 돕느라 힘들고 배고프지? 얼른 먹어. 에휴, 딱한 내 새끼들. 엄마가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 친정 부모님을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서 그때마다 전 씩씩하게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뜨거. 아이고 내 혀야. 아이 엄마.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맛있는 국밥을 돈도 안 내고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된다고. 찬서랑 난 평생 배 터지게 먹어도 떠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정말 맛있다. 나 이거 먹고 한 그릇 더 줘 엄마. 그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돈을 모은 친정 부모님은 국밥집을 접고 좀 더 큰 부대찌개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이 많을 땐 한창 장사도 잘 되었죠. 국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뜰 듯이 기뻐하던 남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와,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부대찌개 먹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국밥은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국밥이었지만 사실 이제 좀 다른 걸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진짜 신기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그러자 눈가가 촉촉해진 친정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녀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었다면서 왜 다른 게 먹고 싶어졌었대? 그래, 너희들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너희들 편히 놀고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 식당 일은 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 친정 아버지 말씀대로 남동생과 전 그래도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남들처럼 좋고 비싸다는 학원을 마음껏 다녀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 저는 하고 싶은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공부보단 운동을 좋아했던 남동생은 일찌감치 헬스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관리사무소는 가족적이고 모두 다 친절한 분위기였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워 번거롭고 힘든 일은 늘 제가 나서서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소장님과 다른 분들이 몇 번 바뀌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좋은 분들이셨기에 늘 잘 지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다들 저를 많이 의지하시기도 했죠. 하루는 저를 좋게 보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훈 씨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해.
다들 영어시 나이면 남의 눈 의식해서 진짜든 가짜든 명품백 하나씩은 들고 다니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영으신 그런 적을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여기서 온갖 잔심부름은 혼자 도맡아 다 하고 아파트 입주민들 민원처리 싸움 안 나게 중간에서 처리도 잘해주고 말이지. 네? 제가 원래 예쁜 옷이나 가방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다 사던 사람들이나 사는 거죠. 그리고 백이 명품이면 뭐예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심부름이나 민원처리는 제가 당연히 할 일인걸요.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영우씨, 여기서 퇴근하고 나서도 부모님 하신다는 그 부대찌개 집 가서 매일 또 일을 도와주잖아. 밤늦도록 식당도 도와드리고 여기 출근해선 회의실이랑 화장실 청소까지 영우씨가 아침마다 다 해놓잖아. 어떤데 미안하기까지 하다니까? 저는 청소해주시는 여사님이 힘드실까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두고 볼 수가 없어 아침마다 확인하고 청소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런 절 다들 좋게 보고 계셨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소장님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다며 주선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소개팅에 나가기로 수락을 했고 소장님의 주선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큰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 문 쪽에서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그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건장한 체격 그리고 훤칠한 키 남자다운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당시의 남편을 보자 너무 멋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 남자가 씩씩하게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리 문자를 주고 받은 후 만났는데도 좀 어색하네요. 저 혼자 이런 커피숍을 자주 와본 적도 없고 혹시 뭐 좋아하세요? 이런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요? 전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네. 저도 처음이라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저는 크게 가리는 거 없이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요? 실은 제가 며칠 일을 하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영훈 씨 만나러 바로 왔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우리 밥 좀 먹으러 가도 될까요? 저 같은 한식파 스타일 남잔 일단 뜨끈한 찌개나 국 종류를 먹어줘야 피로도 바로 풀리고 밥다운 밥을 먹은 것 같거든요. 단지 몇 마디만은 나눴을 뿐인데 처음에 어색했던 기분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뜨끈한 찌개가 간절하다는 그 사람의 말에 초면인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부모님의 부대찌개 식당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마치 무슨 자석이라도 이끌리듯 말이죠. 부모님의 식당에 들어가니 한창 손님들이 식사할 때라 한눈에 봐도 일손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본 지금의 그 사람이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얼른 달려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규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근데 아버님,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나를게요. 어느 테이블 손님에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죠? 누구? 우리 영은이 오늘 소개팅에서 만난 그 남자친구인 게로구나. 그래. 정말 반갑네.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인사할 틈이. 이거 저쪽 제 오른쪽 테이블에 갖다 드리면 돼.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제게다 맡겨주십시오. 만난 첫날 이게 무슨 낯설고도 행복한 광경인지 참 희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졸지 소개팅 첫날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 자격이 되어버렸고 친정아버진 저의 첫 남자친구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빙이 밀려 있었는데 덕분에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가 한참 칭찬하셨죠. 얼떨떨한 첫 소개팅을 끝내고 식당으로 돌아온 제게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상이 남자답고 듬직한 게 어쩜 성격도 그렇게 시원시원하니. 엄마가 한눈에 꽂혀버렸다 아주.
너희 그 소장님 말론 화물차 기사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얘기만 들었을 땐 사실 걱정했던 게 사실이야. 뭐 너라고 크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잔 좀 다 안정되고 고생스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길 바랬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게 다 엄마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자 아버지도 말씀하셨죠. 아, 화물차 기사가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있나? 우린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찌개나 만들면서 팔고 있지 않나. 헐참, 우리 영훈이도 워낙 착실하고 야무지지만 콧대 세워가면서 남들 무시할 만큼은 아니지. 이름이 성두랬던가? 너무 이것저것 예민하게 따지지 말고 영훈이 너만 좋다면 결혼까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려무나. 저야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지만 제 부모님까지 콩깍지가 씌어서 좋아하시니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제 남자친구로 받아들이면서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인사하러 찾아간 날 아주 크고 호탕한 예비 시모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고 우르르 모여있는 아싼 어른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러 들어가니 예비 시모 연배 여자분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제 인사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뜻 봐서는 누가 제 예비 시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매우 당황했죠. 제게 어서 앉으라며 제일 먼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곤 그분이 제 예비 시모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영원이구나. 어서 오거라. 반가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아하, 다들 보라고. 우리 아들이 마음에 쏙 들어가게 생겼지? 그러자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유, 참하게도 생겼네. 언니 며느리 복이 있네 그래요. 어머나, 성비랑 아주 딱 어울리네. 둘이 얼른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처음 보는 어른들께서 벌써 며느리라는 말을 하시며 덕담을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고 영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왔어요. 예쁘게 잘 봐주세요. 그러자 동글동글한 인상의 시부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래, 반갑다. 오늘 이 자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있다 가려무나. 그냥 내 집 드나들들 자주 다녀가도 돼. 우리 성규가 그렇게 좋아하니 우리야 당연히 언제나 환영이다. 아차, 은규야 뭐하냐 인서가 얼른 인사하지 않고. 시부가 어수룩하게 생긴 예비 시동생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제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형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형 남자답긴 한데 은근 고집이 세서 좀 힘드실 때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러더니 잠시 후 공연 일정이 있다며 방 안에 있던 기타를 들고 예비 시동생이 급히 나가더군요. 당시 남자친구의 말론 예비 시동생은 가수 지망생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허울 좋은 말이었고 그냥 소속사도 없이 떠돌이 무명 가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예비 시동생의 말대로 남자친구가 고집이 센 면도 있었지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는 결심이 이미 선 뒤라 그땐 그런 면이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비 시댁의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였거든요. 제 친정집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건강한 가정으로 보였죠. 하지만 역시 한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은 지나봐야 한다고 하죠. 한 가정을 알려면 그 사계절을 몇 번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인가 봅니다. 남자친구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전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의 기가 막힌 진면목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성품이 좋아 주변 사람이 많은 줄로만 알았던 제 시모는
알고 보니 어디 가나 왕언니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 무슨 일에든 당신이 앞장서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세아가 내가 지금 몹시 급한 일이 있으니 네가 대신 주방에 올려놓은 김칫국 좀 넘치지 않게 잘 받아오. 네? 아니 어머님, 진지 드실 때 다 됐는데 갑자기 어딜 나가시려고요? 호농난이 내가 집을 내놔야 한다는데 내가 가서 부동산 좀 알아봐야겠다. 아니, 어머님이 부동산을요? 왜요? 그분께서 직접 알아보시면 되죠. 걔가 부동산을 뭐 아는 줄 아니? 어디 집 내놓는답시고 지 수준에 찾아가 봐야 집도 못 팔아줄 부동산이나 찾아가서 발동동 그러고 있을 게 뻔해. 내가 누구냐? 여기 우리 동네 부동산 바닥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집 살 사람 금방 잘 물어다주는 부동산 몇 군데 찾아가서 내가 알아봐 줄 거야. 그러니 점심상은 네가 차리고 있거라. 남의 집 내놓는 일까지 나선의 시무를 보며 놀랐습니다. 마음씨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오지랖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였어요. 남편 상을 당한 지인의 연락을 받은 시무에게서 오지랖의 뜻판을 보게 되었거든요. 미자네 남편이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떴다는구나. 그러니 어디 나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호나마나 걔가 우왕좌왕할 게 뻔하지. 내가 얼른 가서 장례식장 제대로 된 곳 알아보고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러자 이번엔 시부가 말리셨습니다. 당신이 가서 패끼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괜히 가서 더 힘들게 하지나 마로. 그리고 그 집도 아들 며느리 다 있는 집인데 자식들이 알아서 하지. 왜 당신이 나서? 잠자고 있다가 조문이나 잘하러 가세. 평소 시무일에 나서지 않던 제 남편도 이번엔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이번엔 진짜 아니에요. 자식들도 다 있는데 괜히 엄마가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조문이나 가. 원치 않는 호의는 집만 될 뿐이야.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아는 체를 했사했는데 그걸 못한 시모는 못내 아쉬웠는지 귀엽고 기암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식구들 몰래 어느 틈에 가서 장례비를 시모가 다 내줬다는 걸 조문하러 가서 알게 되었거든요. 이용숙 언니 고마워. 매일 아침 나한테 꿀물 타주던 영감이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이 깜깜해. 아무리 아들들이 있다지만 어디 어릴 때처럼 품 안에 자식 같게 하겠어. 다 지들 마누라 눈치 보느라 천정긍긍한 녀석들인걸. 그래도 언니가 언제 나 모르게 벌써 장례비까지 다 내줬다며. 큰아들 내가 와서 알려줬어. 역시 언니밖에 없어. 언니,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지? 고마워 언니. 얘 미자야. 갚긴 뭘 갚어. 내가 언니로서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이 언니가 있으니까 힘내. 나한테 신세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 언니한테 신세 졌던 고마운 마음만 꼭 기억하고 살아. 장례비를 대신 치러줬다는 말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지만 시모 본인의 결정이니 본인 돈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알고 보니 남들 보는 앞에서 자신 체면 실해하느라 대뜸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 와선 제 남편과 시부에게 이 수습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조문을 다녀온 뒤 남편과 시모의 말다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사실상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버렸다는 것까지도요. 엄마. 그러게 왜 장례비를 함부로 냈어요? 왜 엄마 수중에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써버리곤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요? 몰라. 나 그 돈 없어요. 그래놓고 한 번도 안 갚았잖아. 난 뭐 땅 파서 돈 벌어요? 나 졸음운전 했을 땐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겨가면서 돈 벌었다고. 이제 동네 골목대장 노를 좀 그만하고 제발 저 좀 삽시다 엄마. 뭐? 너 지금 이 애 밀고 막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늙었다고 벌써부터 무시하는 게야?
네 애비가 물려받아도 그 많은 재산, 상가다 오피스리다 뭐다 해서 투자한다고 사기당하고 나야 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꼴은 안당하는 건데. 돈 없고 늙은 애미 이딴 식으로 과시하면 천벌받아 이거사. 원래 제 시부는 물려받은 재산이 꽤 돼요. 그 돈으로 오래전에 동네에선 규모가 큰 마트를 차리셨었답니다. 그런데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게 투자하는 것마다 사기에 당하거나 망하게 되어서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엔 이미 마트도 접고 빚만 떠안게 되어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죠. 듣기 민망해지신 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참, 툭 하면 재산 나야 먹은 얘기로 맨날 원망하긴. 아이 열심히 살려다 보니 그런 걸 가지고. 아휴. 듣고 있자니 일 벌려놓고 돈 달라는 시모. 그런 시모에게 저 모르게 돈을 주었던 제 남편을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나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하셔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값이 모자라니까 몇만 원만 빨리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도 급하다고 하셔서 어머니 위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긴 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수시로 가져가신 돈 다 합치면 액수가 꽤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호 아빠한테 저 몰래 또 돈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되레 제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내가 어머니한테 돈을 주면 뭐 얼마나 줬다고 그래? 어차피 내가 버는 돈 많지도 않구만. 남편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 늠름하고 듬직했던 모습은 이제 찾을 길이 없고 완전히 일반적인 자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점점 실망감을 느낀 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 한번 잘했네요. 당신이 그 많지도 않은 돈 벌면서 그걸 수시로 어머니한테 떼어들었으니 난 여태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당신, 우리 지호가 얼마나 미술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나가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한텐 그렇게 관대하고 친절하면서 정작 처자식은 뭐가 필요한지 관심이나 있긴 했어요? 지호 학교 선생님이 지호 미술 쪽에 재능이 있다면서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전화도 왔었어요. 애 밑으로 미술 가르치는데 돈이 모자라 아직 좋은 선생님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형수, 지호가 미술을 좋아해요? 그 녀석 기특하네. 갑자기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저도 지호만 할 때부터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난 내 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학교 선생님은 맨날 내가 멍 때리고 앉아서 공부 못한다고 혼만 내고 나도 내 이름으로 음반 하나 내고 싶은데 그걸 여태 못 해봤으니 너무 답답해. 엄마도 이제 남들한테 쓸데없는 돈 좀 그만 쓰고 이 아들내미 음반 내는데 돈 좀 보태줘. 어?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바뀌어 사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한 뒤로 마음껏 쉬어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제가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무일은 원래 휴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낳을 동안 휴직이라는 걸 해본 적 없이 일했습니다. 출산 전날까지 출근한 건 당연했고 첫애 때는 출산 다음 날부터 출근했고 둘째 땐 겨우 일주일을 쉬고 출근했었거든요. 둘째 때 산후조리 일주일 한 것 외엔 쉼없이 출근하는 저를 보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영은씨 아기 낳느라 힘들었을 텐데 한 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참 안쓰럽네. 아직 붓기도 다 안 빠졌구만. 산후조리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일주일만 더 쉬다 와.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 아이, 소장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몸만 생각하면 아직은 좀 더 쉬고 싶기도 한데 애들 생각하면 돈 벌어야 돼요. 애 아빠는 늘 자기 취미생활이 먼저인 사람이라 제가 벌어서 아껴 살아야 하거든요. 하루라도 더 벌어서 애들 밑으로 들어갈 돈 얼른 모아놔야 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이렇게 저를 안쓰럽게 봐주시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남들 다 간다는 산후조리원 한 번을 안 가보고 출산하자마자 제 집에서 산후조리 하겠다고 하는 절 친정 어머니가 보살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네가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출산 전날까지 일하느라 고생한 널 보면 이 엄마 마음이 너무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다. 예전에 우리 부대찌개 식당이 장사도 잘 될 때 같았음 그 좋다는 산후조리원 내가 보내주는 건데 요샌 하루에 곧장 몇 테이블 음식 나가는 것 말곤 할인 날리는 날이 많다 보니 이 애미가 좋은 것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 아니 그런데 이 서방은 결혼하면서부터는 어쩜 그렇게 딴 사람이냐? 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어쩜 그렇게 연애할 때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이제 둘째까지 낳았는데 너 애 낳던 날도 놀러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정말 이 서방한테 너무 서운하다 엄만. 저는 힘들어도 그걸 고생스럽다고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와 갓 태어난 둘째 큰애까지 보살펴주러 오신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며 점차 제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걱정으로 친정 부모님이 늙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시 불효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걱정을 안 끼쳐드리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던 날에도 그 사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음식만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쓰린 증상이 있었는데 소화 불량인가 싶어 소화제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속쓰림 증상이 너무 심해져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 병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병원을 찾아가는 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자꾸만 병원 가는 걸 피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참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자 어쩔 수 없이 찾아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에게 청정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위암 2기입니다. 여태 이걸 모르셨어요? 아직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치료가 시급합니다. 순간 제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무책임한 남편은 나 죽고 나면 우리 애들 거들떠도 안 볼 텐데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엄마 없는 아이들 만들 순 없어요. 제가 꼭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친정 부모님에게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등지고 가버리는 불효를 하게 될까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떨리는 두 다리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전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오늘 나한테 거북이 종이접기 알려줬다? 이것 봐. 이제 나도 오빠만큼 종이접기 잘하지? 그치? 근데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랑 둘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맞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내가 2번 알려주니까 민이가 거북이 금방 잘 접었어. 얘 많이 똘똘해진 것 같아. 이 오빠 닮아서 똘똘한 거야, 민이야. 알지? 행복할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겐 이 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어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든 눈물을 삼키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날 전 쥐어짜듯 아파오는 배를 움켜쥐고 아이들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제가 항암 치료받고 수술받는 동안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충격받으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하늘 수 없었죠. 제 소식을 전화로 전해듣던 친정어머니는 꺼이꺼이 울다
그냥 쓰러지셨고 전화기 너머로 친정 아버지가 어머니를 깨워서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 정신 차려, 여보. 이 영은아, 우리 가엾은 영은이 어떻게 하냐. 이 애비 위라도 뚝 떼어줘서 네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으니 널 살리고 싶구나. 내 가여운 손자 소년 어떻게 하고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 아버지, 저 꼭 살 거예요. 치료도 다 받고 수술 잘 받아서 꼭 살아낼 거라고요. 여태 제 걱정으로 마음고생하신 부모님과 우리 지호, 민이 생각해서라도 저 다 이겨낼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꼭 이겨내요. 저 치료받고 수술 받는 동안 우리 지호랑 민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의 통화를 눈물바다로 끝내고 나서 남편과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리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이라지만 적어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제 가여운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돌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제 위암 진단 소식을 들은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위암? 그러게 평소에 건강한 음식 좀 다 챙겨 먹을 것이지. 애들 밥 챙겨주면서 네 밥도 제때 먹었어야지. 내가 일 없는 날엔 지호랑 민이 챙겨줄 테니까 일단 낫는 데만 집중해. 웬일로 애들을 걱정해주니 이 사람이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드디어 나도 철든 남편과 살아보게 되는구나 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수술받고 회복하던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만은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 애들인 자기들이 찾아와 돌봐줄 테니 사돈 댁이 너무 고생하시지 않도록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라며 얼른 나아야 한다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결국 한 사람이 다 죽어갈 때가 되어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했는데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댁 식구들의 이런 말은 전부 다 다른 계산이 있어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소장님께도 찾아가 위암 진단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예 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소장님과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모두 절 걱정해 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를 늘 안쓰러워하시던 소장님이 제일 많이 울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영은씨 그렇게 종종거리고 일만 하고 살더니 내가 마음이 딱해서 너무 고생만 해서 그래. 자신도 좀 돌봤어야지. 에휴, 영은씨 떠나는 것만도 아쉽고 슬픈데 그렇게 큰 병으로 고생해야 한다니까 내가 아주 영은씨 손을 못 놓겠어.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죽어요.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꼭 이겨낼 거예요. 건강한 모습 되찾고 나면 꼭 인사드리러 찾아올 테니까 그때 얼굴 잊어버렸다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땐 치료받느라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마음껏 사달라고 조를 거니까요. 그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암과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제 머리카락은 다 빠지기 시작했고 팔다리가 너무 저려 잘라질 것처럼 아파올 때면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다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선 안 아픈 척 이를 악물면서 버텼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부대찌개 식당 문을 얼마간 닫기로 결정하시곤 제 집에 와서 저와 아이들을 돌봐주셨고요. 그러는 동안 시댁 식구들 중엔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 며칠씩 일을 나가면 안 들어오곤 했고요. 친정 어머니는 그늘이 가득한 얼굴로 한탄을 하셨습니다. 에여, 시오 애비도 그렇고 너희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네가 혼자 애들 키우며 힘들게 번 돈을 네 시모가 너한테서 꽃감 빼먹듯이 가져가서 다 써버린 거 알았을 땐 진짜 쫓아가서 아잡을 내버리고 싶었어.
네 몸이 이런 상태만 아니었으면 나 정말 당장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야. 아휴. 친정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때마다 친정 아버진 말없이 주방으로 나가셔선 설거지를 시작하셨죠. 친누나가 아프다니까 제 걱정에 자주 들르던 남동생도 급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매형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누나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애들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녀? 진짜로 일하느라 안 들어온다는 게 맞긴 한 거야? 누나 시댁 식구들도 그래. 시어머니란 사람은 누나 무슨 은행 ATM기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만 빼거는. 안 그래? 내가 진짜 누나 수술만 끝나봐라. 매형 멱살이로 붙잡고 네가 사람이냐고 따지고 대들 거야.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조카들을 돌봐주는 착한 동생과 친정 부모님 덕분에 힘들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아 조금씩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종양의 크기가 적당히 줄어들자 드디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정 부모님이 제 손을 놓지 못하시면서 어찌나 슬프게 우시던지 또 겁에 질려 울먹거리고 있던 제 아이들의 얼굴과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제 남편을 째려보고 있던 남동생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제 남편도 무거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긴 했었어요. 물론 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니 그 세 사람 모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수술을 받고 깨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일이 생겼다고 하며 나갔다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가 천천히 의식을 차린 걸 확인하곤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다 같이 잠시 매점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 시모가 본심을 드러내며 사람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제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좀 정신이 드냐? 이제 수술도 잘 끝났으니 회복할 힘만 남았구나. 잘 됐다. 그래, 너 이번에 수술 받은 걸로 보험금 꽤 나오지? 그 중에 나한테 딱 5천만 원만 다오. 아직 비몽사몽인 제게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어머님, 5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 돈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하시려고요? 여기니 시동생 은규가 이번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사랑 계약하기로 돼 있어. 그 바닥에선 제법 이름 있는 큰 회사래. 우리 은규 실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장이 음반을 내자고 했다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이 필요하댄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우리 은규한테 투자도 해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네가 보험금 타게 되면 그 중에 딱 5천만 원만 좀 다오.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그것도 아직 회복도 덜 된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린가 싶어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말 하는 어머님 곁에서 잠자코 있는 아버님과 도련님은 뭔가요? 도련님, 예전에도 지호 아빠한테 카페 차려한다면서 2천만 원 받아간 거 그 돈 다 날렸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꼴채의 목숨을 담보로 받은 보험금을 떼어달라고요? 전 한 푼도 못 줘요. 짐승들도 지 가족, 지 새끼 소중한 걸 알아서 보살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내 오늘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동안 손주들 돌보러 단 한 번을 안 찾아왔으면서 보험금을 달라고 해요? 남보다 못한 사이에 제가 도련님을 왜 도와요? 나가요, 당장. 여기 간호사 없어요? 나 좀 살려줘요.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사기꾼을 빨리 끌어내주세요. 제가 악을 쓰는 소리에 놀란 간호사들이 모두 다녀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끌어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친정 부모님과 제 남동생에게 제가 이렇게 선포했죠. 찬서, 너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저 지금 막 정신 온전히 다 돌아왔어요.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 덕분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다 내쫓았는데요. 글쎄, 아직 몸도 못 가누는 저한테
보험금 타면 5천만 원을 시동생에게 주라네요. 웬 이름도 모를 엔터테인먼트사와 음반 계약한다면서 계약금으로 필요하다고요. 저 오늘부로 결심했어요. 지호 아빠랑도 끝이에요. 애들 아프라 더는 자세한 얘기 못하겠고 헤어나면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매형에게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제 동생과 친정 부모님은 마치 모두 찬성이라도 한다는 듯 수고많은 표정으로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날이 되었죠. 남편은 제가 태어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남편한테 저도 태어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얼마간 친정에 맡겨놓기로 하고 조용히 제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이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말이죠. 한참 후 큰 소리로 통화하며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열받아 죽겠네. 마누라 병원에 있는 동안은 눈치 안 보고 축구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연습 죽어라 해서 이번엔 진짜 자신 있었거든. 마누라 수술 끝나고 확인하자마자 그날도 공부도 갖고 나서 연습했단 말이지. 그쪽 골키퍼가 워낙 에이스라 그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수술받는 동안도 온통 머릿속엔 그놈의 조기축구 생각뿐이었던 거고 수술을 받고 깨어날 때도 축구하러 나가느라 사라진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동안에도 일은 핑계일 뿐 자기 취미생활에 미쳐 나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 말 않고 정자세로 거실에 앉아있는 절 발견한 남편이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경기를 일으키는 데 놀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그러자 동공의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아니, 일 나갔다가 잠깐 축구 좀 하고 왔지. 잠깐 했어. 왜? 뭐? 왜냐고? 당신 내가 수술은 잘 끝나고 회복했는지 걱정하긴 했어? 나 태어날 때까지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 앉아있는 날 보니 찔리나 보지? 아니지. 찔린다는 건 양심이 있어야 찔리는 거고 당신한텐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당신 가족들 모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나 치료받는 동안도 당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였지. 당신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만 미쳐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다 알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이 세월 살아보고 나서야 깨닫다니. 나도 참 바보네.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니. 너 미쳤어? 위암에 걸렸으면 위만 고장났어야지. 시계 머리까지 고장났나? 너 수술 받고 나더니 머리가 미쳐버렸냐? 어디 함부로 내뱉을 말이 없어서 짐승 어쩌고 우는 애? 나 미쳤어. 미쳤다. 어쩔래? 평생 나 혼자 번 돈으로 애 둘 먹여 살렸고 거기에 시무란 시동생까지 혹처럼 들러붙어서 나랑 우리 애들 쓸 돈을 다 뺏어갔는데 내가 안 돌게 생겼냐? 수술 받고 겨우 깨어나 아직 물도 못 마시고 있는 나한테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보험금에서 5천만 원을 네 동생한테 떼어주란다. 그 되도 않는 무슨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상이 뭐냐는 곳에 계약금 줘야 한다고. 그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지 뭐야. 나도 이제 말 가려 사고 싶지 않아.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한텐 나도 사람 대접 안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난 뒤로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널 그렇게 걱정해준 이 시댁 식구들 덕분에 너 이렇게 잘 태어나서 집에 갔으면 우리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병원에 전화해보고서야 알았다. 너 태어난 거. 시부모를 그렇게 내쫓아 놓곤 어떻게 미안하다는 연락 한 번이 없어?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했냐? 은기가 이번 계약 잘 돼서 성공하기만 하면 그 5천만 원 갚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줘? 제가 뭘 감사해하고 미안해야죠? 어머님,
살면서 저한테 평생 받아간 돈이 얼만데요. 베풀어 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신 거죠. 짐승들도 집 앞지고 걷어줄 사람은 주인으로 알고 평생 따라요.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짐승만도 못한 거죠. 마지막까지 저 인간이나 어머니나 똑같네요. 다 같이 아주 쌍으로 구제불능으로 살다 인생 끝내려고 작정했나 보네요. 기왕 그렇게 작정했으면 이참에 벌도 함께 받으세요. 5천만 원 타령하셨는데 저도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겁니다. 생활비 안 주고 속 썩이는 남편과 평생 내 돈 빼앗아 갔던 당신들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위암까지 걸린 내 인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저 지호 아빠랑 또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화 끊어버리곤 그 길로 시부모님과 시동생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통화를 다 들은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너 지금 나랑 내 부모님한테 협박해? 이혼이 무슨 무기야?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네 뜻대로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리고 누가 위자료 준대? 난 돈 안 벌었는 줄 알아? 법원에서 그렇게 네 생각대로 쉽게 위자료 주라 마라 해주는 곳인 줄 알아? 무식해도 유분수지. 네가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 가져갔던 내 돈 한 푼도 안 빼고 다 계산해서 그 돈 다 돌려받을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내 마지막 잡을 베풀어서 너희 내 식구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건 줄 알아.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최소한의 속죄라도 하는 거지. 그렇게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나서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시동생 4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죠. 그야말로 4사람을 쌍으로 묶어서 참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소장을 받아볼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더군요. 시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른된 도리로 네 시애미를 마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애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버님, 제가 며느리로 살 동안 말리지 못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심 그런 어머님한테 기대서 저한테 어머님이랑 똑같이 해오신 것과 같잖아요. 모르는 접 시침이 똑되면 제가 속을 줄 아세요? 그러자 시모가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이 시애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당장 그 위자료 청구 소송 좀 취하해다오. 이 늙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위자료를 마련하겠니? 저 불쌍한 이 시동생을 좀 봐라. 네가 돈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좋은 엔터테인먼트사 계약까지 놓치게 되고 지금 얼마나 처량하게 됐는지 몰라. 그 지경이 되어서도 하얀같이 사는 시동생의 처지가 제 탓이라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니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시모의 손을 냈다 뿌리치며 돌아서려는데 이번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호 엄마, 이러지 마. 우리 예전엔 그래도 행복했잖아. 당신도 내 덕분에 토끼같이 귀여운 새끼들 둘이나 잘 키우고 있었고 내가 바람을 피기로 했어, 도박을 하기로 했어. 나 우리 가족에 나쁜 짓 하고 해끼친 적은 한 번도 없어. 알잖아. 네가 이러면 우리 애들만 불쌍해지는 거 심착하게 다시 생각하고 우리 돌이키자. 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 남동생이 대신하면서 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미쳤나? 야, 어느 주둥이로 그런 말들이 나와? 우리 누나 시모였다는 당신 자식 등신같이 남한테 사기나 당하고 사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 누나가 돈 안 빌려준 탓이야? 한 번은 속지 두 번 속아? 남의 집 귀한 따님이 데려다가 고생만 잔뜩 시켜놓곤 아직도 그 찰거머리 같은 수법이 통할 거라고 여기 와서 짓거려? 당장 안 나가면 여기 엮기 들어다가 다들 머리통을 찍어버릴 테니까 당장 썩 꺼져. 어서! 화가 잔뜩 난 친정 부모님도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시려다 제 남동생이 진짜 엮기를 들고 와서 던지려는 통에 두 분이서 남동생의 양쪽 팔을 잡고 일단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지막이 말했죠.
잘 들어요? 그러자 절 찾아온 그 4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들의 심판께 마음이 흔들려 생각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 절 쳐다보는 듯 했죠. 저는 그 얄팍한 희망을 갖고 절 바라보는 8개의 눈동자를 일일이 똑바로 쳐다보며 비수를 꽂는 말로 일관해 주었죠. 너희들 이제 끝났어. 나한테 위자를 주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말고 고생하면서 살아봐 어디. 내가 겪은 것보다 몇 배 더 큰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봐. 끊어질 듯한 배를 움켜쥐어가면서 돈 벌어 했던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게 바쳤는지 똑같은 고통 너희들도 느껴보라고. 결국 저는 왼수 같은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법원은 제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 주라는 판결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 양육권은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암에 걸린 며느리한테 덕년은커녕 지 새끼를 위해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 보험금으로 말이죠. 100번 1000번 이혼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화병으로 먼저 황성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근데 웃기지도 않는 짜장들이 이혼 후 1년도 안 돼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어느 날 친정집에 편지 한 통을 보내왔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부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던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예전에 행복했던 대로 돌아가자. 전 남편, 전 시모와 전 시동생 모두 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기 어머니도 이제 마음 고쳐먹고 파출부일을 다니고 있으며 동생도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며 노력 중이다. 이제 모두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합쳐보자는 내용이었죠. 전 일절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무관심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뭐하러 후진을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 가나요? 분명 그 사람들은 고생 좀 할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꼭 초딩 수준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전 지금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몸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치료 경과도 좋아서 가족들과 여기저기 가까운 곳에 바람도 쐬고 다니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열심히 보살펴 주시고 아이들도 항상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업보라는 말들 자주 사용하시죠? 자신이 한 행동은 언젠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전 시댁 식구들처럼 바보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이미 버스도 떠났는데 후회하면 뭐하나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며 역시 사람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제게 주어진 것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친정 부모님과 착한 남동생, 그리고 귀여운 2 아이들을 더 잘 돌보겠다고 말이죠. 가끔은 아빠가 보고 싶을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현재에 더 충실하기로 다짐합니다. 사연 두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아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